이 책에 기록된 모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두 가지는 제 경험이고 나머지는 제 학교 친구들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허클베리 피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했고 톰 소요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개인을 모델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제가 알던 3명의 소년의 특징들을 결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일종의 합성적 성격 구조를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다루어진 특이한 미신들은 이 이야기의 시기가 된 30년, 40년 전 서부 지역의 어린이들과 노예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던 것들입니다. 제 책은 주로 소년들과 소녀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쓰였지만 이로 인해 어른들이 멀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도한 계획 중 하나는 성인들에게 그들이 한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말했는지, 또 때로는 어떤 이상한 모험에 뛰어들었는지를 유쾌하게 상기시켜 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 하트퍼드, 1876년. 톰! 대답이 없었다. 톰!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저 아이가 어디 간 거지? 톰!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부인은 안경을 코아래로 내리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런 다음 다시 안경을 올리고 이번에는 안경 아래로 내다보았다. 그녀는 웬만하면 안경을 쓰지 않았다. 그 안경은 그녀의 특별한 안경으로 그녀의 자랑거리였지만 실용성보다는 스타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차라리 스토브 뚜껑을 통해 봤어도 똑같이 잘 보였을 것이다. 부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좋아. 내가 널 잡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침대 아래를 쿡쿡 찌르고 있었고 숨을 고르느라 말을 멈춰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가 찾아낸 건 고양이뿐이었다. 이런, 내가 저런 아이를 본 적이 없어. 그녀는 열린 문가로 가서 서서 토마토 덩굴과 짐승 잡초로 이루어진 정원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톰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멀리까지 목소리가 닿도록 각도를 맞추고 외쳤다. 톰! 그 순간 그녀의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재빨리 돌아서 도망치려는 작은 소년의 셔츠를 붙잡았다. 거기서 뭐 하고 있었니?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내 손 좀 봐. 그리고 내 입도 봐. 그게 뭐야? 모르겠어요. 내가 알지. 그거는 잼이야. 바로 그거야. 내가 잼에 손대지 말라고 40번은 말했을 거야. 저 채찍 가져와. 채찍이 공중에 멈춰 있었다. 톰의 상황은 절박했다. 이모, 뒤를 보세요. 부인은 깜짝 놀라 뒤로 돌았고 치마를 위험에서 빼냈다. 그 순간 소녀는 도망쳐 높은 판자로 된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 그 너머로 사라졌다. 폴리 이모는 잠시 놀란 채 서 있다가 곧 부드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저 애 좀 봐. 내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네. 저 녀석한테 장난질 당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이쯤 되면 조심 좀 해야 하지 않나? 하지만 늙은 바보가 제일 바보라더니 딱 그 말이 맞아. 늙은 개한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는 말처럼 말이야. 하지만 정말이지 저 녀석은 하루도 똑같이 장난을 치지 않아. 이 몸이 뭘 당할지 어찌 알겠어? 저 녀석은 내가 화가 나기 직전까지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 딱 아는 것 같아. 그리고 딱 1분만이라도 날 속이거나 웃게 만들면 결국 난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대지 못하게 돼버리지. 난 저 애한테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어.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고 했잖아. 저 녀석은 말썽꾸러기지만
내 죽은 여동생의 아이야. 불쌍한 것. 내가 어떻게 저 녀석을 때릴 수 있겠어? 내가 저 녀석을 그냥 넘어갈 때마다 내 양심은 너무 아프고 내가 한 번이라도 때리면 내 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여자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짧은 인생에 고난이 가득하다고 하니 정말 맞는 말이야. 저 애는 오늘 오후에 학교를 땡땡이 칠 거야. 그래서 내일은 벌로 일을 시켜야겠지. 저 애를 벌 주려면 토요일에 일을 시키는 게 정말 힘들어. 다른 아이들은 다 쉬고 있을 때니까. 하지만 저 녀석은 일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니 내가 저 애한테 최소한의 의무라도 다하려면 그렇게 해야 해. 안 그러면 내가 저 애를 망쳐놓는 거겠지? 톰은 정말로 학교를 땡땡이 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겨우 저녁 식사 전에 돌아와서 작은 흑인 소년 짐과 함께 다음날 사용할 장작을 톱질하고 쪼개는 일을 도왔다. 짐에게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짐이 일을 4분의 3 정도 끝낼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었다. 톰의 이복동생 시드는 이미 자기 몫인 나무 조각을 줍는 일을 끝낸 상태였다. 시드는 조용한 아이였고 톰처럼 말썽꾸러기나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톰이 저녁을 먹으며 기회를 틈타 설탕을 훔치고 있을 때 폴리 이모는 속임수와 심오한 질문으로 가득 찬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톰을 함정에 빠뜨려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그녀는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어두운 음모와 외교적 계략에 재능이 있다고 믿는 것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자기 계획을 교묘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누구나 간파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었다. 톰, 오늘 학교 좀 덥지 않았니? 예, 이모. 엄청 더웠지? 예, 이모. 톰, 수영하러 가고 싶지 않았어? 톰은 순간 움찔했다. 불편한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모의 얼굴을 살폈지만 아무 단서도 읽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대답했다. 아니요, 그렇게 많이는요. 폴리 이모는 톰의 셔츠를 만져보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덥지 않은 것 같구나. 그녀는 셔츠가 마른 것을 알아차리고 만족했다. 아무도 그녀가 셔츠를 확인하려는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톰은 이미 이모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대비해 미리 행동했다. 우리가 머리에 물을 좀 뿌렸거든요. 제 머리가 아직 젖어 있어요. 보세요. 폴리 이모는 톰의 말에 속상했다. 그녀는 이 단서를 놓친 것을 후회하며 새로운 계략을 떠올렸다. 톰, 내가 머리에 물을 뿌리려고 내가 꿰맨 셔츠의 깃을 풀 필요는 없었겠지? 자, 재킷 좀 벗어봐. 톰은 얼굴에서 불안감을 지우고 재킷을 열었다. 셔츠 깃은 여전히 단단히 꿰매져 있었다. 이런, 알았어. 가봐. 내가 학교 땡땡이 치고 수영하러 갔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말이야. 하지만 이번만은 용서해줄게. 너 겉보기보다 나은 아이인 것 같구나. 이모는 자신의 꾀가 실패한 것에 반쯤 속상했지만 톰이 이번만큼은 순순히 말을 들은 것 같아 반쯤은 기뻐했다. 하지만 시드가 말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모가 흰 실로 깃을 꿰매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검은 실이에요. 뭐라고? 내가 분명히 흰 실로 꿰맸는데? 톰? 하지만 톰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문 밖으로 나가며 말했다. 시드, 두고 봐. 널 혼내줄 거야. 톰! 안전한 곳에서 톰은 재킷 라펠에 꽂혀있던 2개의 큰 바늘을 확인했다. 하나는 흰 실로, 다른 하나는 검은 실로 감겨 있었다. 그는 말했다. 시드만 아니었으면 이모는 절대 몰랐을 거야. 제기랄. 이모는 흰 실로 꿰맸다가 검은 실로 꿰매고 왜 자꾸 바꾸는 거야?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
하지만 봐라, 시드. 넌 나한테 혼쭐이 날 거다. 내가 널 혼내줄 거야. 톰은 마을의 모범 소년은 아니었다. 그는 모범 소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를 몹시 싫어했다. 이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아니, 어쩌면 더 짧은 시간 안에 톰은 모든 고민을 잊어버렸다. 그의 고민이 어른들이 느끼는 고통보다 덜 무겁고 덜 쓰라린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흥미로운 일이 그의 고민을 덮어버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에서 몰아냈다. 마치 어른들이 새로운 일에 몰두하면서 불행을 잇는 것처럼 말이다. 톰의 새로운 관심사는 한 흑인 남자에게서 배운 특별한 휘파람 기술이었다. 그는 방해받지 않고 이를 연습하고 싶었다. 그것은 새소리처럼 들리는 독특한 소리로 혀를 입천장에 짧은 간격으로 닿게 하면서 내는 물결치는 음이었다. 독자는 어릴 적에 이 방법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아마 기억할 것이다. 그는 곧 이 기술을 능숙하게 익혔고 멜로디로 가득 찬 입과 감사의 마음으로 거리를 활보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행성을 발견한 천문학자와 같은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의 면에서는 소년이 천문학자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느꼈음이 틀림없다. 여름 저녁은 길었다. 아직 어둡지 않았다. 톰은 휘파람을 멈추고 앞을 보았다. 낯선 소년이 있었다. 톰보다 약간 더 큰 소년이었다. 세인트피터스버그라는 초라하고 낡은 마을에서 어떤 연령대든 어떤 성별이든 새로운 사람은 대단히 신기한 존재였다. 게다가 이 소년은 잘 차려입고 있었다. 그것도 평일에.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그의 모자는 정교한 것이었고 단추를 단단히 잠근 푸른색 재킷도 새 것이었으며 바지도 깔끔했다. 그는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그것도 금요일의 말이다. 심지어 밝은 리본 넥타이까지 하고 있었다. 그는 도시의 분위기를 풍겼고 이는 톰에게 질투를 느끼게 했다. 톰은 그 화려한 모습에 놀라서 쳐다보면 볼수록 더 코를 높이 들고 그 소년의 화려함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반대로 자신의 옷차림이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두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도 움직였다. 하지만 서로를 마주본 채 원을 그리며 옆으로만 움직일 뿐이었다. 결국 톰이 말했다. 내가 너를 때려 눕힐 수 있어. 한번 해보지 그래? 못할 것 같아? 난 할 수 있어. 아니 넌 못해. 할 수 있다니까. 못해. 할 수 있어. 아니야. 있다니깐. 서로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두 소년은 한 발을 비스듬히 고정하고 온 힘을 다해 밀치며 서로를 증에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하지만 둘 다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땀이 흐르고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버티다가 두 소년은 조심스럽게 긴장을 풀었다. 서로 꺼지라면서 말다툼을 하고 없는 형을 들먹이면서 서로 위협을 했다. 톰이 선을 그어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새로운 소년은 주머니에서 2센트를 꺼내 비웃으며 동냥하듯이 내밀었다. 톰은 그것을 땅에 쳐서 떨어뜨렸다. 그러자마자 두 소년은 고양이처럼 서로를 붙잡고 뒹굴며 흙바닥에서 구르고 싸웠다. 약 1분 동안 두 소년은 서로의 머리카락과 옷을 잡아당기고 코를 때리고 긁으며 먼지 속에서 몸을 던졌다. 곧 혼란 속에서 형태가 드러났고 싸움의 열기 속에서 톰은 새로운 소년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그를 때리고 있었다. 톰이 말했다. 항복해! 항복한다고 외쳐! 새로운 소녀는 몸을 빼내려고만 몸부림쳤다. 분노로 인해 주로 울고 있었다. 항복한다고 외치라고 했잖아! 그리고 톰의 펀치는 계속되었다. 결국 새로운 소녀는 숨을 몰아쉬며 항복 그만해 라고 외쳤고 톰은 그를 놓아주며 말했다. 다음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새로운 소녀는 옷에 먼지를 털며 가버렸다. 그는 훌쩍이며 코를 훌쩍였고 가끔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흔들고 다음에 톰을 만나면 복수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톰은 비웃으며 의기양양하게 떠났다. 그러나 톰이 등을 돌리자마자 그 소녀는 돌을 주어 톰의 어깨 사이를 맞췄다. 그런 뒤 그는 사슴처럼 재빠르게 도망쳤다. 톰은 돌을 던진 소년을 쫓아 그가 사는 집을 알아냈다. 톰은 그 소년의 집 문 앞에서 한동안 기다리며 그를 밖으로 나오라고 도발했지만 그 소년은 창문을 통해 톰에게 얼굴만 찡그렸다. 결국 그 소년의 어머니가 나타나 톰을 나무라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나쁘고 심술궂고 천박한 아이인지 알아? 당장 썩 꺼지지 못해. 톰은 결국 떠났지만 중얼거렸다. 다음번에 그 녀석 제대로 혼내줄 거야. 톰은 그날 밤 꽤 늦게 집에 돌아왔고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는 순간 톰은 매복하고 있던 폴리 이모와 마주쳤다. 그녀가 그의 옷 상태를 보자 토요일의 휴일을 강제노동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그녀의 결심은 단단한 바위처럼 확고해졌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여름 세상은 밝고 신선했으며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노래가 있었고 마음이 점다면 그 음악은 입술로 흘러나왔다. 모든 얼굴에는 환희가 가득했고 발걸음에는 활기가 넘쳤다. 아카시아 나무가 만발해 있었고 꽃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마을 너머의 카디프 힐은 초록빛 식물로 덮여 있었으며 마을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어 마치 꿈꾸는 듯한 평온하고 매혹적인 장소처럼 보였다. 톰은 흰색 페인트가 담긴 양동이와 긴 손잡이가 달린 붓을 들고 보도 위에 나타났다. 그는 울타리를 바라보았고 모든 즐거움이 그를 떠나갔다. 깊은 우울감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9피트 높이의 30야드짜리 판자 울타리. 그의 삶은 텅 빈 것 같았고 존재는 그저 짐처럼 느껴졌다. 한숨을 쉬며 그는 붓을 적셔 울타리의 맨 위 판재 페인트 칠을 했다. 이 동작을 반복하고 다시 반복한 후 페인트 칠된 얇은 줄을 페인트 칠되지 않은 광활한 울타리와 비교해보고는 나무 상자에 앉아 낙담했다. 그때 짐 이 양철 물통을 들고 노래 버팔로 걸즈를 부르며 대문 밖으로 깡충깡충 뛰어나왔다. 평소에 톰은 마을 펌프에서 물을 깃는 일이 정말 싫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다지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펌프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백인, 혼혈, 흑인, 소년소녀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놀고 장난감을 주고받고 다투고 싸우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펌프는 불과 150야드 떨어져 있었지만 짐은 물통을 가득 채워 오기까지 1시간이 걸리곤 했다. 그것도 누군가 다시 데리러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톰이 말했다. 이봐, 짐. 내가 물 길어올게. 대신 내가 여기 흰 페인트 칠 좀 해줘. 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돼요, 톰 형님. 이모님이 제게 이 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아무도 안 만나고 농땡이 부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형님이 분명 페인트 칠 부탁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할 일이나 하라고 하셨어요. 페인트 칠은 이모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아, 이모님 말씀은 신경 쓰지 마. 맨날 그러시잖아. 물통 줘봐. 금방 다녀올게. 절대 모르실 거야. 아니요, 형님. 이모님이 저를 혼내실 거예요. 진짜 저 머리를 떼어버리실 거라고요. 정말이에요. 이모님이? 그분은 아무도 때리지 않으셔. 심지어 심부름은 그냥 바늘방울로 살짝 치는 정도잖아. 누가 그걸 신경 쓰겠어? 이모님은 무섭게 말씀하시지만 말이 무슨 상관이야. 울지만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지. 짐, 내가 구슬 줄게. 흰색 구슬. 짐은 잠시 흔들렸다. 짐, 흰색 구슬. 이건 정말 멋진 구슬이라고. 맙소사. 정말 멋진 구슬이네요. 하지만 톰 형님, 그래도 이모님이 게다가 내가 페인트 칠 해주면 내 발에 난 상처 보여줄게. 짐도 사람이었다. 이 유혹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물통을 내려놓고 흰 구슬을 받으며 톰의 발에 난 상처를 흥미롭게 들여다보았다. 톰이 붕대를 풀자 짐은 완전히 빠져들었다. 바로 그 순간 짐은 물통을 들고 길을 따라 달려갔고 톰은 힘차게 페인트 칠을 시작했다. 한편 폴리 이모는 슬리퍼를 들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톰의 에너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오늘 계획했던 재미난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고 그의 슬픔은 더 커졌다. 곧 자유로운 소년들이 이곳저곳 신나는 모험을 하며 지나갈 것이고 그들은 일을 해야 하는 톰을 보며 한껏 비웃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톰은 타오르는 듯한 분노와 수치를 느꼈다. 톰은 자신의 전 재산을 꺼내 살펴보았다. 작은 장난감 조각들, 구슬, 잡동사니들. 그것으로 일의 교환을 살 수 있을 정도는 될지 몰라도 자유로운 30분조차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그 빈약한 재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소년들을 매수하려는 계획을 포기했다. 이 암울하고 희망 없는 순간,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영감이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영감이 아니었다. 거대하고 멋지고 대단한 영감이었다. 톰은 붓을 들고 조용히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윽고 벤 로저스가 나타났다. 톰이 가장 두려워했던 비웃음을 퍼붓는 소년 중에 소년이었다. 벤은 깡충깡충 뛰며 나타났고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며 그의 기대감은 충만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사과를 먹으며 간간히 길게 멜로디를 섞은 우우 소리를 내다가 깊고 묵직한 딩동동 딩동동 소리를 냈다. 벤은 자신이 증기선을 흉내내고 있었다. 그가 다가오면서 속도를 늦추더니 도로의 중앙으로 나아가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장엄하고 힘겹게 방향을 틀며 다가왔다. 그는 빅미주리호를 흉내내고 있었으며 자신이 수심 9피트를 가르는 배라고 상상하며 무게감을 더했다. 배는 배와 선장, 엔진벨까지 모두 혼자 맡았고 자신이 허리케인 갑판에 서 있다고 상상하며 명령을 내리고 실행했다. 멈춰라, 선장. 띵아링링. 배를 후진시켜라. 오른쪽으로 후진. 띵아링링. 차우, 차차우 와우. 차우. 그의 오른손은 장엄한 원을 그렸다. 그것은 40피트 크기의 바퀴를 표현한 것이었다. 톰은 계속 페인트 칠을 하며 증기선 놀이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벤은 잠시 쳐다보더니 말했다. 야, 너 지금 진태양난에 빠졌네. 그렇지? 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칠한 부분을 예술가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붓을 한 번 더 부드럽게 칠하며 결과를 다시 감상했다.
벤은 그를 따라 옆으로 섰다. 톰은 벤이 먹고 있는 사과가 탐났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벤이 말했다. 안녕 친구. 너 지금 일하고 있는 거지? 안 그래? 톰은 갑자기 몸을 돌리며 말했다. 오, 너구나 벤. 몰랐네. 있잖아. 난 지금 수영하러 갈 거야. 너도 가고 싶지 않냐? 근데 물론 넌 일하는 게 더 좋겠지. 안 그래? 당연히 그렇겠지. 톰은 잠시 벤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넌 일을 뭐라고 생각하냐? 왜? 그게 일이 아니면 뭐겠어? 톰은 다시 페인트 칠을 시작하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내가 아는 건 톰 소녀한테는 딱 맞는 일이라는 거야. 에이, 설마 진짜로 이게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지? 붓은 계속 움직였다. 좋다고? 왜 안 좋아하겠어? 매일 울타리에 페인트 칠할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니잖아. 이 말은 상황을 새롭게 보게 만들었다. 벤은 먹던 사과를 멈췄다. 톰은 붓을 정교하게 움직이며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뒤로 물러서서 효과를 살피고 여기저기 손을 더한 뒤 다시 결과를 비판적으로 살펴봤다. 벤은 톰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점점 더 흥미를 느꼈고 점점 더 빠져들었다. 마침내 벤이 말했다. 이봐 톰, 나도 페인트 칠 좀 해보자. 톰은 잠시 생각하다가 허락하려는 듯 했으나 마음을 바꾸었다. 안 돼, 안 돼. 벤 안 될 것 같아. 봐, 이모님이 이 울타리에 정말 까다로우시거든. 여기가 길가잖아. 뒤돌타리라면 괜찮았겠지만 이 울타리는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돼. 아마 1000명, 아니 2000명 중에 1명 정도만 제대로 할 수 있을걸? 정말? 아, 설마. 나도 해보자. 응? 내가 너라면 너도 해보게 해줬을 거야, 톰. 벤, 나도 그러고 싶어. 정말이야. 근데 이모님이 봐, 짐도 하고 싶어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고 시드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 이제 알겠지? 내가 이 울타리에 손댔다가 뭔 일이라도 생기면 아이, 걱정 마. 나도 조심할게. 제발 한 번만 해보자. 사과속 줄게. 그래. 아니, 벤 안 돼. 나 정말 걱정돼. 사과 전부 줄게. 톰은 마지못해 하는 표정을 지으며 붓을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쁨이 넘쳤다. 이제는 벤이 믹 미주리오 역할을 내려놓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다. 한편 은퇴한 예술가 톰은 근처 그늘에 있는 나무통 위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사과를 먹고 더 많은 소년들을 속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재료는 부족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소년들이 나타났다. 처음엔 비웃으러왔지만 결국 페인트 칠을 하게 되었다. 벤이 지치자 톰은 다음 차례를 빌리 피셔와 잘 손질된 연으로 바꾸었다. 빌리가 지치자 조니 밀러가 죽은 쥐와 그 쥐를 매달아 흔들 수 있는 끈으로 그 자리를 샀다. 이런 식으로 시간은 흘러갔다. 오후가 되자 아침에 가난했던 톰은 말 그대로 부자가 되어 있었다. 톰이 얻은 보물은 다음과 같았다. 구슬 12개, 하프 1부, 파란병, 유리 조각, 들여다볼 수 있음. 실탄 발사 대포,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열쇠, 분필 조각, 유리병 마개, 양철 병정, 올챙이 2마리, 폭죽 6개, 황동문 손잡이, 개 목걸이, 하지만 개는 없음, 칼 손잡이, 오렌지 껍질 4조각, 낡은 창문틀. 톰은 그동안 정말 편안하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울타리에는 페인트가 3겹이나 덧칠되었다. 만약 페인트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마을의 모든 소년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었을 것이다. 톰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그렇게 공허한 곳만은 아니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인간 행동의 중요한 법칙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나 아이가 어떤 것을 갈망하게 만들려면 그 일을 어렵게 느끼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만약 톰이 이 책의 작가처럼 위대하고 현명한 철학자였다면 그는 이제 일이란 한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것이고 놀이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것은 왜 인공꽃을 만드는 것이나 러닝머신 위에서 걷는 것은 일로 느껴지는 반면 볼링을 치거나 몽블랑을 등반하는 것은 놀이로 여겨지는지 이해하게 해주었을 것이다. 영국에는 여름철마다 4마리의 말이 끄는 승객용 마차를 하루 20에서 30마일씩 운전하는 부유한 신사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 특권을 누리려면 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런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면 그 일은 곧 일로 변하게 되고 그들은 당장 그만둘 것이다. 톰은 자신의 환경이 이렇게 크게 변한 것을 잠시 곰곰이 생각한 뒤 본부로 가서 보고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톰은 아침 겸 점심 겸 침실 겸 서재로 쓰이는 창문이 열린 아늑한 방에서 뜨개질을 하며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모 폴리 앞에 나타났다. 여름의 부드러운 공기, 평화로운 정적, 꽃향기, 그리고 벌들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이모를 졸리게 만들었고 그녀는 무릎 위에 잠든 고양이만을 동반자로 삼고 있었다. 그녀의 안경은 안전을 위해 은빛 머리 위에 얹혀 있었다. 이모 폴리는 당연히 톰이 한참 전에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톰이 다시 당당히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랐다. 톰이 말했다. 저 이제 놀러 가도 돼요, 이모? 뭐라고? 벌써? 얼마나 했는데? 다 했어요, 이모. 톰,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난 그런 거 못 참는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모. 진짜 다 했어요. 이모 폴리는 이런 증거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직접 확인하러 나갔고 톰의 말이 20%만 사실이어도 만족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울타리가 완전히 칠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여러 겹 덧칠되어 있었고 심지어 땅에도 페인트 자국이 추가된 것을 보고 그녀는 말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 그녀는 말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하고 싶으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애라는 건 틀림없구나. 그러나 그녀는 곧 칭찬을 희석시키며 덧붙였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어 할 때가 아주 드물다는 게 문제야. 그건 분명히 해야겠구나. 그래, 가서 놀아라. 그런데 일주일 안에는 돌아오지 않으면 혼난다? 알겠니? 그녀는 톰의 놀라운 성과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그를 찬장으로 데리고 가서 고르고 고른 사과를 주었다. 그리고는 선행을 통해 얻은 보상이 얼마나 가치 있고 맛있게 느껴지는지에 대해 훈계했다. 그녀는 성경 구절로 마무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톰은 그 순간 도넛을 슬쩍 집어들었다. 그 후 톰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2층 뒷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 시드를 보았다. 톰은 근처에 있는 흙덩이를 주워들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흙덩이들이 하늘을 날아다녔고 시드 주위는 마치 우박처럼 흙덩이가 퍼부었다. 이모 폴리가 놀란 나머지 정신을 차리고 시드를 구하러 달려오기 전에 이미 6개에서 7개의 흙덩이가 시드를 명중했다. 그 사이 톰은 울타리를 넘어 사라졌다. 울타리 문도 있었지만 톰은 늘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껴 그 문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 톰은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시드가 검은 실 얘기를 꺼내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데 대한 복수를 했기 때문이다. 톰은 골목을 돌아
이모의 외양간 뒤쪽으로 이어지는 진 흙길로 들어섰다. 그는 곧 체포와 벌의 위험에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마을의 공공광장을 향해 서둘렀다. 거기에는 소년들의 두 군대가 이전 약속에 따라 싸움을 위해 집결해 있었다. 톰은 그중 한 군대의 장군이었고 그의 절친 조아퍼는 다른 군대의 장군이었다. 이 두 위대한 지휘관은 직접 싸우는 일을 하찮게 여겨 몸소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더 작은 병사들에게 적합한 일이었다. 대신 그들은 함께 언덕 위에 앉아 보좌관들을 통해 명령을 내리며 전장을 지휘했다. 톰의 군대는 길고 치열한 전투 끝에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전사자 수를 세고 포로를 교환했으며 다음 전투의 조건을 협상하고 전투가 열릴 날짜를 정했다. 그런 다음 두 군대는 일렬로 정렬해 행진하며 자리를 떠났다. 톰은 혼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다. 톰은 제프 대처가 사는 집을 지나던 중 정원에서 한 새로운 소녀를 보았다. 그녀는 파란 눈과 노란 머리를 가진 사랑스러운 소녀였고 머리는 두 갈래로 길게 따 내렸으며 흰색 여름 드레스에 자수 장식이 된 속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제 막 영웅으로 등극한 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버렸다. 어떤 에이미 로렌스는 톰의 마음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톰은 그녀를 깊이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녀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숭배라고 여겼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덧없는 작은 호감일 뿐이었다. 그는 몇 달간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고 그녀는 겨우 일주일 전에 마음을 고백했다. 톰은 그 짧은 7일 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소년이었다. 그런데 이제 단 한순간에 그녀는 그냥 지나가는 낯선 사람처럼 톰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다. 톰은 새로운 천사를 몰래 흠모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녀가 자신을 발견한 것을 알고는 모르는 척하며 온갖 우스꽝스러운 소년다운 행동을 하며 그녀의 관심을 끌려고 애썼다. 톰은 한동안 이 엉뚱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위험한 체조 동작을 하는 중 옆을 힐끗 보니 그 소녀가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톰은 울타리 쪽으로 다가가 그것에 기대어 서서 소녀가 조금 더 머물기를 바라며 아쉬운 마음에 슬퍼했다. 소녀는 계단에서 잠시 멈춰섰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녀가 문지방에 발을 올리는 순간 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소녀가 문 안으로 사라지기 직전에 울타리 너머로 펜지 한 송이를 던져주었기 때문이다. 소녀는 펜지 근처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꽃에서 한두 발짝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손으로 눈을 가리고 거리에 무언가 흥미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척했다. 그러다 이내 집 한 가닥을 집어들어 코 위에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며 머리를 뒤로 젖혔다. 그렇게 좌우로 움직이며 노력하는 사이 점점 펜지 가까이 다가갔다. 결국 맨발이 펜지 위에 놓였고 유연한 발가락으로 꽃을 집어들었다. 그는 꽃을 쥔 채 껑충껑충 뛰어 코너를 돌아 사라졌다. 하지만 잠시뿐이었다. 그는 재빨리 꽃을 자신의 재킷 안, 심장 부근 혹은 해부학을 잘 모르니 어쩌면 위장 부근에 단단히 단추를 잠그고 넣기 위해서였다. 그는 다시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울타리 근처를 서성이며 이전처럼 자랑을 계속했다.
그러나 소녀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톰은 그동안 소녀가 창문 가까이 있었을 것이고 그의 관심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마침내 그는 마지못해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머릿속은 환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 식사 내내 톰의 기분은 한껏 들떠 있었다. 이모는 대체 아이가 왜 이러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시드에게 흙덩이를 던진 것에 대해 구중을 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모의 코앞에서 설탕을 훔치려다 손등을 얻어맞았지만 여전히 기운이 넘쳤다. 이모, 시드가 설탕 가져갈 땐 혼내지 않잖아요. 그래, 시드는 너처럼 사람을 들들 볶지 않거든. 내가 안 보고 있으면 너는 설탕을 다 퍼먹을 거야. 잠시 후 이모가 부엌으로 나가자 면책 특권을 누리며 시드는 설탕 그릇을 향해 손을 뻗었다. 시드의 이런 행동은 톰에게 거의 참을 수 없을 만큼 짜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시드의 손가락이 미끄러져 그릇이 떨어지고 깨졌다. 톰은 황홀감에 휩싸였다.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입을 닫고 침묵을 지킬 정도였다. 그는 이모가 돌아와 누가 사고를 쳤는지 물어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모델 학생인 시드가 혼나는 모습을 즐길 수 있을 거라며 흥분했다. 이모가 돌아와 깨진 설탕 그릇 위에 서서 안경 너머로 분노의 눈빛을 번뜩이자 톰은 속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러나 다음 순간 톰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강력한 손바닥이 한 번 더 올라가자 톰은 외쳤다. 잠깐만요. 왜 저를 때리세요? 시드가 깼다니까요. 이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멈췄다. 톰은 자신에게 동정심이 오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모는 말을 이어가며 말했다. 그래도 잘못 맞은 건 아니구나. 내가 없을 때 내가 또 다른 말썽을 부렸을 게 분명하니까. 그 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모는 뭔가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규율 때문에 이를 참았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을 지키며 마음이 불편한 채로 자신의 일들을 처리했다. 한편 톰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불행을 과장하며 삐쳐 있었다. 그는 이모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이 그에게는 어둡지만 만족스러운 위안이 되었다. 그는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고 그 어떠한 것도 눈치채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가끔 눈물이 가득 찬 이모의 눈길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모르는 척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누워있고 이모가 자기 옆에서 용서의 한마디를 간청하며 애원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린 채 그 말을 하지 않고 죽어버릴 것이다. 아, 그때 이모는 어떤 기분이 들까? 또 자신이 강해서 시체로 발견되어 젖은 머리칼과 고통에서 벗어난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렸다. 그때 이모는 자신에게 달려들어 눈물로 빗물처럼 젖으며 다시는 너를 학대하지 않을게 라고 기도하며 울부짖겠지. 하지만 그는 차갑고 창백하게 누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불쌍한 아이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슬픈 상상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며 그는 목이 메어 삼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다. 그의 눈은 물기로 흐릿해졌고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넘쳐 흘러 코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이런 비통한 감정을 자신만의 위안으로 삼은 그는 그 분위기에 방해가 되는 세상의 밝고 즐거운 것들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촌 메리가 신나게 춤추며 들어왔을 때 그녀가 시골에서 한 색이나 되는 일주일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쁨으로 가득 차 노래와 햇살을 집 안으로 들여올 때 톰은 자신만의 먹구름과 어둠 속으로 다른 문을 통해 나가버렸다. 그는 아이들이 자주 가는 익숙한 장소를 멀리 떠나 자신의 마음 상태와 어울리는 황량한 곳을 찾아다녔다. 강 위에 떠있는 통나무 뗏목이 그를 초대했고 그는 그것의 가장자리에 앉아 황량하고 광활한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단번에 무의식적으로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기를 바랐다. 자연이 고안한 불편한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기를 바랐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꽃을 떠올렸다. 그는 꽃을 꺼내 보았다. 꽃은 구겨지고 시들어 있었고 이는 그의 우울한 행복감을 한층 더 크게 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안다면 자신을 불쌍히 여길까? 그녀는 울며 자신이 그의 목에 팔을 감고 위로할 자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텅 빈 세상처럼 차갑게 등을 돌릴까? 이 상상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동시에 즐거운 감정을 주었고 그는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반복하며 여러 가지 새로운 시각으로 상상을 펼쳤다. 그러나 결국 이 상상은 닳고 다를 때까지 반복되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내쉬며 어둠 속으로 떠나갔다. 밤 9시 반이나 10시쯤 톰은 사랑스러운 미지의 여인이 사는 집 근처에 인적 없는 거리로 왔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2층 창문의 커튼에 촛불이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거기 있을까? 그는 담을 넘고 식물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가 마침내 그 창문 아래 섰다. 그는 창문을 감정 가득히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땅에 누워 등을 대고 손을 가슴 위에 포개어 얹고 시든 꽃을 꼭 쥔 채 자세를 잡았다. 그는 이렇게 죽으리라. 차가운 세상 속에서 그의 머리 위에는 아무런 안식처도 없이 죽음의 땀이 임에 맺혀도 닦아줄 손 하나 없이 위로와 동정을 담은 사랑스러운 얼굴도 없이 커다란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리라. 그리고 그녀는 즐거운 아침에 창밖을 내다볼 때 그를 보리라. 오, 그녀는 그의 불쌍한 생기 없는 몸 위로 작은 눈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릴까? 젊고 밝은 생명이 이렇게 무참히 꺾여버린 것을 보고 작은 한숨이라도 내쉴까? 그러나 창문이 열렸고 하녀의 불협화음 같은 목소리가 이 신성한 고요를 더럽혔다. 곧이어 물이 쏟아져 내려 비참한 순교자의 남은 흔적을 흠뻑 적셔버렸다. 목 졸리던 영웅이 안도 섞인 고숨과 함께 벌떡 일어났다. 공중에서 무언가가 날아가는 소리와 저주의 운걸거림이 섞였고 뒤이어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작고 모호한 형체가 담을 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옷을 벗고 잠자리 준비를 하던 톰이 촛불 아래에서 젖은 옷을 바라보고 있을 때 시드가 잠에서 깼다. 하지만 무언가를 은근히 언급하려던 희미한 생각이 있었더라도 그는 생각을 바꾸고 입을 다물었다. 톰의 눈에서 위험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다. 톰은 기도라는 추가적인 성가심 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시드는 기도가 빠졌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다. 1장에서 3장이었습니다. 다음 챕터는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